안녕하세요. 부자문과 박병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내가 무주택자다 또는 뭐 2주택자다 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그러면 좋겠죠? 저는 주택수가 좀 많지만 저도 무주택과 2주택 이런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이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며 복잡한 게 너무나도 많고 경제 여건이며 상황이며 정치며 뭐 하나 조용한 나라도 없고 전 세계가 요란스러운데 자산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이제 부동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든 심지어 외교든 모든 면에서 이 부동산은 이 중요한 자산인데 그 무주택과 1주택이라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산이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고 또 다 차치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근기간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한 4가지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첫째, 공급의 감소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을 배웠어요, 우리는. 그걸 안 배운 사람이 없어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 베이스인데, 그렇다면은 가격을 결정하는 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저는 이 공급 감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건 의식주예요. 그리고 이런 아주 작은 도시, 특히 서울이라는 곳은 얼마나 좁습니까? 좁다는 건 작은 땅덩어리라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많이 몰려 살게 된 이유는 인간으로서 어떤 그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업으로서 모든 인프라, 필요한 것들이 이 서울에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도시이다를 넘어선 전 세계 글로벌 7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이라는 곳이 이곳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집을 소유하든 전세로 있든 월세로 있든 간에 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줄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값은 오르는 것이고, 공급이 많이 는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은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수십 년 동안, 아니죠, 더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집값 이슈 논쟁, 뭐 버블이다, 비싸다, 또 오른다, 이제 끝난다, 끝이다, 이런 이슈의 반복이 왜 이루어지고 있냐?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뉴스에 공급이 부족합니다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급은 부족해 왔다는 것인데, 지금 뉴스 한번 잘 보세요. 헤드라인 한번 짝짝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착공이 없어? 이렇게 인허가가 없어? 이렇게 집을 짓는 곳이 없어? 전부 다 뭐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죠? 공급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멈출 거야. 재건축도 멈출 거야. 리모델링도 어렵고 1기 신도시 개발도 어려워. 죄다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공급이 없을 것이다. 부족하다. 자, 그럼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이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양도세를 팔면 엄청나게 다 뺏어갈 거야 하니까 시장에 매물에 못 내놓으니까 기존 공급이 줄었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규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신규 공급이 줄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돈이 안 돼요. 아니, 공급자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빵을 파시든 아니면 떡볶이를 파시든 뭐 운동화를 만들어 팔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언가 재화를 판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수요차는 있습니다만 이게 공급자의 입장으로 본다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즉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원가가.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어 판다고 하는데 밀가루 가격이 뭐 말도 못하게 올라봤다 칩시다. 누가 빵을 만들어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빵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 빵값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유통기한이 확보된 기존에 만들어놓은 빵이 있다라면 당연히 값이 뛰는 거예요. 이거는 불문율이라는 것이죠. 뭐 집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만드는 공급업자의 입장에서의 원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땅값. 그리고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공사비, 난리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토지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던 위기, 2008년도 하반기에 벌어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시절이죠. 저는 봤어요. 아무리 집값이 떨어지고 뭐한들 땅값이 버티는구나. 여러분, 그만큼 땅이라는 것은 근간이 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가격이 휘청휘청 거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런 어떤 뭐 코로나빨의 유동성, 그다음에 금리 급등의 위기 자체가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냐, 그러니까 경제 위기냐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2008년도는 경제 위기가 맞다면 지금 벌어진 상황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벼락이 터졌던 겁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은 시들 간다는 것이고요. 물론 둘 다 긍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떤 자산도 오르지 못했다면은 지금은 어떻죠? 코인도 올라, 미국 주식도 올라, 금도 올라, 자산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모든 게 다 죽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그러면 땅값이 빠질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땅값이 빠지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결정 요인들 중에 유한하다라는 것도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시내 토지는 말입니다. 이 땅은 코인보다도 훨씬 더 희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예. 뭐 채굴? 안 돼요. 어디를 매립할 겁니까? 한강을 매립하겠습니까? 용산 공원에 매립하겠습니까? 뭐 남산을 다 밀어버릴까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값이 내려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공사비도 마찬가지인데 공사비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서도 인건비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 구성 요소거든요. 이것은 글로벌 모든 대도시가 마찬가지이고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은 이 원재료,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원재료가 그 어느 거 하나 녹록한 게 없다. 그래서 이 공급 급감에 대한 것, 최소한 공급이 현재 작년만큼은 유지돼도 되게 적은 공급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이 추가 분담금 폭탄이라는 속에서 일단은 일시에 멈춰 서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오피스텔, 뭐 도시형 다세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아니면 어느 글로벌 대도시에 중산층과 부자만 사는 도시 있습니까? 다들 아파트를 원합니다. 하지만 돈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공급 감소도 아파트 공급 감소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공급에 비한 원가의 어려움은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마찬가지지만 비아파트는 이상한 프레임까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공급에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공급이 어렵다는 말은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값이 떨어지기 어렵고 공급이 더더욱 없다면 값은 오릅니다. 사회적 인식이든 뭐든 간에. 둘째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왜곡이에요. 저는 이제 빌라를 저도 살아봤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사봤죠. 많이 사서 있는 상태인데 뭐가 있냐면은 빌라든 오피스텔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다 비아파트라고 부르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허그예요. 허그. 저는 사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많은 기대했던 정책 변화 중에 이 허그의 전세보증 제도에 대한 정책 변화를 기대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가버리대. 그 의도는 저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국민들을 지켜야 되고 국민들이 돈이 많은 부자든 돈이 적은 어떤 우리 서민층이든 간에 다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세금에 더 일조하는 것은 부자들이 맞지만 또 그걸 뻐길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사회가 그들이 돈 벌 수 있는 판을 깔아줬잖아. 그 인프라 활용해서 번 거니까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 밑에 계층 분들을 좀 더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했지. 하지만 이게 의도와 달리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허그의 전세보증 제도예요. 원래는 허그에서 지금 이렇게 전세 가격을 뭐 이 집은 얼마 받아라, 저 집은 얼마 받아라 이렇게 개입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면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의견 합치보면은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결정되고 하겠지. 그게 아니라 좀 깊게 개입한 거죠. 허그에서는 일단은 이 역전세 전세 사기, 물론 역전세와 전세 사기의 기본 베이스는 전 정부에서 세입자 보호를 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좀 왜곡되면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한술 더 떴지 이제. 허그가 막 강제적으로 126%라는 이 잘못된 제도를 비아파트 주택 시장에 적용하면서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들의 전세 가격이 시장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사결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허그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를 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가 3억이었다가 쳐봐요. 근데 허그가 2억 8천 노라는 거야, 예를 들면.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럴게. 기분은 나쁘지만, 왜냐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2억 나라, 1억을 낮춰라. 말이 1억이지 30%를 한 번에 강제적으로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3억짜리가 뭐 2억을 전체 나라 한다면. 이런 일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진 것이고,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이 상태로 간다면 계속 벌어지겠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하루아침에 전세를 1억 낮춰라, 8천만 원 낮춰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세입자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아할 게 하나도 없죠. 뭐죠?
보증금만 낮추라는 거지. 그 낮춰진 보증금만큼 월세를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세를. 결국은 누가 웃는 거야? 아무도 못 웃고 있어. 아니 사실 그 의도는 안다니까. 서민들의 어떤 주거의 어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알겠지만 아니 사실 이제 금리 내려봐봐. 금리 내리면 지금 그 보증금 낮추고 월세 내는 게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제도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어찌 됐든 제가 이 벌어지는 이 사태 속에서 만약에 기회를 잡는다면 쳐봐. 윤리적으로 전세가 떨어졌어요. 전세가 떨어지니 전세와 매매는 무조건 한 몸이야. 물론 동시는 아니지만 일정 시차는 있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돼 있어. 내가 고개를 돌리는데 저 뒤를 보고 싶은데 내 어깨가 끝까지 버틸 수는 없잖아. 그거는 뭐 엑소시스트 아니야. 내가 이거 뒤를 보고 싶은데 내가 이게 이제 전세가 가면 매매가 가게 돼 있어. 결국은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 전세가 떨어진단 말은 뭐야? 결국 매매가 떨어졌잖아. 근데 우리가 매매가 떨어질 때 수요가 없어 또는 공급이 많아 이게 아니라 강제로 빠졌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로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지. 뭐 오피스텔, 세대대, 뭐 도시형 아무튼 주택은 주택인데 아파트가 아닌 이 비아파트 애들 이것은 가격 하락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뭐냐? 가격 왜곡이다.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럴까? 언제까지 할 것 같아? 언제까지? 부정법 그 콘텐츠 PD로 싸우는 예상을 한번 해봐. 계속 갈 것 같아. 이 정책이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벌써 봐봐.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면 허그가 그렇게 몇 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을까? 정말 그 어떤 일부 무리들, 나쁜 놈들이 있지. 이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나쁜 놈들이 있지. 근데 첫 번째로 나는 이거야. 제도가 허술하니까 사기꾼들이 들어오잖아? 아니, 제도가 완벽했어 봐. 어디서 사기꾼들이 어디 비집고 들어와? 손 잘리고 목 잘리고 발 잘리는 곳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허술한 제도부터 자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정부의 어떤 이 제도 잘못됐지. 왜 거기가 모태가 됐으니. 그럼 현 정부도 그럼 잘했냐는 거야. 이 정책이 잘못됐잖아, 지금. 근데 사회적인 프레임 씌워서 정부에게 오는 이 화살을 피하면 사기꾼들에게 가는데 이게 정말 멋있는 그런 행동일까?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의 대상으로? 아니, 난 아니라고 봐.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그러면 바로 잡아야지. 허구 돈 어디서 온 돈이냐? 다 국민들 돈이야, 그거. 수조원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 지금. 물론 나는 이 역전세와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는 24년도 내 느낌에 여름에서 초가을이면 완전 이 가장 깊은 지점 찍을 것 같아. 내리고 가서 올 여름에서 초가을이면 이건 찍을 것 같아. 나는 그렇다는 거야. 내가 이 바닥에서 밥 이렇게 오랫동안 먹고 살았으면 나도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느낌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 왜냐하면 지금 전세 시장의 움직임, 역전세로 뭐 잘못된 어떤 그 피해자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 전세 사기가 활개쳤던 상황들, 그리고 그 활개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됐던 상황들과 시기를 모든 거 다 보면은 24년도 올해 바닥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피해가 느는 게 정점 찍으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아무튼 이 암흑기를 탈출하는데 최소한 3년 남았거든. 근데 훨씬 더 빨리 탈출할 수도 있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그 뉴스와 상황에 매몰이 되지 마라. 그냥 떨어져서 팔짱 딱 끼고 지켜보는 거야. 내가 이 상황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도 않아. 쳐다보는데 딱 보니 난 뭐가 보이냐. 찬스다. 기회다. 지금 나한테 그러겠지.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지금 역전세에 비아파트 사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저거 뭐 정신 나갔구만 저 사람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왜 찬스냐면 그러기 때문에 찬스야. 봐봐. 우리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어. 무슨 베이스가 있지?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환호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우리 개발자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개발자 한번 만나겠다고 나는 정말 마음이 판교 가서 점심시간에 사탕 돌리고 싶어서 명함이랑 한번 만나서 대화 좀 해보자. 근데 다들 어땠지? 우린 네이버, 카카오, 우린 구글이야. 우린 애플이야. 당시에 개발자 초봉이 1억대 중반도 넘었어. 그리고 15년, 20년 한 사람들은 우리 연봉자 얼마 받은 줄 알아? 연봉? 5억 받았어. 지금 어떨까? 널렸어. 봐봐. 이 세상 이치가 원래 이런 거야. 왜냐면 모두가 환호할 때가 일단 버블이 제일 커지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거꾸로 다 죽었다 비관할 때 어때? 찬스야. 기회라고. 지금 이 비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똑같아.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거야. 지금 이 비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진 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 공급 문제가 아닌 어떤 잘못된 정책이 너무 깊게 개입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만한 왕만한 손이 보여서 막 다 주무르고 뭐 반죽하고 막 다 사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야 지금 이게 찬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잘못된 게 사라진다라는 것은 일시의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물론 한순간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뭐 10도씩 돌릴 수도 있는 것이겠지. 이 정책이 난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 이것은 오늘 선거 날인데 총선 여부를 다 떠나서 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거든. 그렇다면 지금은 이 왜곡된 가격으로 눌려있는 가격이 제도가 정상화되면 어떻게 될까? 가격은 그대로 있을까? 매매가가 정상을 찾겠지. 그럼 우린 이때 사야 될까? 이때 사야 될까? 이거겠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증보험 허브가 전세가를 강제로 정해줬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는지가를 첫 번째 부분. 말이 안 되지. 근데 말이 안 되면은 그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사실 이거지. 봐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전세가 3억이라고 쳐봐. 근데 세입자가 싸게 들어가고 싶잖아. 2억 8천, 2억 7천 깎고 싶고 임대인은 어때? 3억 2천, 3억 3천 받고 싶지. 근데 허그가 2억이래. 그 둘이 딱 쳐다봐. 점점점 쳐다봐 둘이서. 왜냐면 세입자도 3억짜리 전세를 2억 달라는 얘기 입이 안 떨어졌었거든. 그리고 임대인은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었거든. 그러니까 세입자도 약간 뻘쭘해. 내가 그거 부탁한 게 아니야 자기가. 내가 계약하려고 내부를 봤는데 마음에 드는 이 집을 봤더니만 허그가 이 집을 계약할 거면은 허그 보증은 2억까지라고 한 거야. 세입자는 기분이 약간 고맙네. 말할까 이분이? 말을 안 하지. 이분들만 분통이 터지는 거야. 임대인분들만. 근데 임대인분들 중에 지금 B아파트가 없는 임대인들은 어떨까? 너무 관심 없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전부 다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 허그의 전세보증 제도에 잘못 엮인 임대인분들만 우리 단독방이 어때요? 아주 그냥. 나도 그거는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 분노에 표출할 곳이 없어요. 왜냐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의 일원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나라가 상식이 안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근데 내가 얘기했지? 나와 상관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볼 때 나와 상관없어. 이분들 있잖아. 꼭 살면서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온다. 이건 내가 정말 살아보니까 확실한 얘기야. 그래서 관심 같이 가져주는 게 맞고 그냥 대한민국의 곳곳에 비상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봐. 나중에 그게 종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13년도 초에 진짜 무섭게 떨어졌잖아요. 작년보다는 재작년 22년도 6월부터 12월 달 13년도 초에 반등이 있죠. 그치.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위기라는 것은 그 침체랑은 다른 뜻인데 위기라는 건 첫째 경제에서 위기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예측이 불가해야 돼 아예. 조짐이 보인다, 뭐가 어디가 아프대요, 손발이 갑자기 저리 돼요, 갑자기 내가 앉아있는데 머리가 핑 돈대요. 이건 전조 증상이 아예 없어, 위기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쇼크 쓰러지는 게 위기고, 내가 손발이 저리고 증상들이 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내가 얘기하지만은 국뽕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국가들이 많이 있고,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제라는 단어 여러분이 딱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질서라는 말을 꼭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어. 우리 몸에도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면 질서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한국은 어디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냐? 아니, 한국은 이 척추 라인 중심에 있다고, 지금. 그런 나라가 어떤 뭐라 그럴까? 금리 급등 속에서 쇼크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절대로 끝까지 추락 못 하는 거 알아? 절대 못 해. 그렇게 작동되게 돼 있어. 멈추게 돼 있어. 무조건 멈추게 돼 있어. 그게 저 밑바 지하까지 추락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고, 똑같은 거야. 멈추는 거지. 멈추는 건데 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IMF 때 봤더니만 이만큼 빠지더라. 이번에 빠질 거예요. 내가 보니까 2008년에 이만큼 빠지더라. 이렇게 빠질 거예요. 다 과거 얘기하는데 과거 데이터만큼 이번에 빠졌다 멈췄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 이만큼 빠진다. 이게 아니라 심리야. 이 정도 빠지면 멈추는 거야. 그게 과거에도 그게 통했던 거고 이번에 통했던 거야. 23년도에도. 그러니까 부동산 살아있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주인이 인간이니까 이제 말이지.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거기서 더 빠졌으면은 당연히 큰일 나는 거 맞지.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공포팔이 하는 분들 잘 봐봐. 그분들 말만 얘기 자꾸 듣다 보면은 말에 뭔가 내가 이거 오점을 잡고 싶은데 오점이 없어. 왠 줄 알아? 예를 들면 환율이 한 1,450원 넘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말 당연히 맞는 말인데 1,450원이 안 넘어.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코스피 있잖아. 웃긴 거. 코스피가 서브프라임 때 2,000 넘던 게 1,000이 무너지고 900이 깨졌어. 뭐라는 줄 아냐? 코스피 600 무너질 수 있고 600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인데 600이 안 가. 600을 왜 가냐고 코스피가. 말하는 사람 알지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책임지지 않는 전제를 붙였고 이 전제 붙인 말에 사람들이 동하는구나. 이거 잘 아는. 나 어린 시절에 세운상가 가면은 소주에 지나 넣어서
팔던 북취급하는 똑같은 거야. 이게 대단한 거지. 이 능력을 딴 데 쓰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치? 그거야. 약장수지. 약장수. 대망의 세 번째가 120 대책이에요. 120 대책. 무주택자와 이주택자 분들은 사실 이 120 대책이 너무 소중한 거야. 물론 집이 이미 많은 사람은 모르겠어. 난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에 이번 120 대책은 아무튼 주인공은 무주택자 분들과 1주택자 분들을 위한 대책이 맞고 살려면 사세요. 도와줄게요. 이거거든. 근데 2주택자도 혜택은 좀 있지만 3주택부터는 아예 없어. 이미 세채 있는 사람 너희는 빠져. 너희는 좀 빠져 있었는데 만약에 무주택과 2주택자를 위한 120 대책이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 3주택, 10주택, 다주택자들에게도 뭔가 어프로치하는 정책이 난 나올 거라고 봐. 아무튼 120 대책의 주인공은 무주택과 2주택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 두 가지 원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첫 번째 얘기한 공급 급감이 문제야. 그치? 그 공급 급감 때문에 탄생한 게 120 대책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지? 무주택자가 이거 사면 혜택 준대. 혜택 줘. 2주택자가 뭐 사면 혜택 준대. 혜택 준다니까. 그런데 그 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전제가 아닌 가장 큰 전제는 뭐다? 공급이 없으니. 공급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본질이야. 그러면 봐봐. 120 대책 가만히 보면은 취득세 혜택, 종부세 혜택, 양도세 혜택이 있어. 그리고 이 혜택은 신규 주택. 근데 신규 주택도 아무 때나 지는 게 아니라 24년도 1월 10일부터 25년도 12월 말까지는, 내년도 말까지는 그때 지어지는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줄게. 이거야. 즉, 공급이 이렇게 적은데 누군가 공급을 했어. 근데 그 공급이 24년도나 25년도 말까지 지어지는 새 주택인 거야. 근데 이제 아파트는 안 돼. 서울은 아파트는 안 돼. 그러면은 뭐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 다세대, 도시형. 얘네들을 그렇게 사면은 집이 한 채 있더라도 혜택 줄게. 두 채야? 새로 사는 게 규제지역만 아니면 규제지역은 강남, 상부랑 용산. 이거 아니면 혜택 줄게. 그러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 거 아니야. 그럼 공급도 좀 해라. 공급이 늘면은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혜택 주가 살아. 이게 수요 공급을 동시에 올리는 정책인데 더 본질은 뭐다? 공급을 올리고 싶은 거지. 이게 훨씬 큰 거지. 왜냐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람들이 부동산 뭐 투기꾼 그래. 투기도 해보지 않고 비판하는 건 문제인데 해봐. 엄청 빡세. 쉽지 않아. 세대 그냥 다니는 게 없다니까. 서울대 나온 친구한테 뭐 수다시켜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는 더 헤맬 수도 있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비판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자산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이 제일 이상적인 게 뭐냐면은 천천히 오르되 많은 빈번한 거래가 나오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최고야. 그러니까 급등하면 안 돼. 그건 나라 망하는 거고. 천천히 올라야 되는데 거래가 한 건 나오고 또 한 건, 두 건 만에 올랐다. 이러면 안 돼. 거래가 막 야무지게 촘촘하게 나오는데 서서히 오르는 게 이게 롤 모델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쉽냐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래도 몇 개 없어. 이건 이제 죽자는 거지, 이제. 근데 절대 이렇게 못 간다. 이렇게 못 간다. 왜? 누구는 그래. 그거 봐라. 비싸니까 아무도 안 사지. 그게 아니라 뭐다?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 수요는 이제 투입되려고 딱 문 앞에 쓴 수요가 있고, 저기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있단 말이야. 수요는 앞에 있냐, 뒤에 있냐의 문제지, 이 판때기가 사라졌다. 이건 아니야. 그게 사라진다는 말은 다 놀고서 서울역에 다 누워있어야지. 전부 다 누워있어요, 서울역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번 120 대책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알았고, 정부는 기대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막 줘. 그리고 이 공급도 좀 나오면 좋겠어. 근데 지금 어떠냐. 120 대책이 나온 후에 3월달에 시행됐잖아. 시행됐어. 3월 26일 날. 근데 어찌됐든 공급이 계속 없어. 이건 뭐야? 이거 갖고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두 가지 정책 방향이 난 예상해 볼 수 있어. 첫 번째. 이 서비스 그대로를 주택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집이 이미 많은 사람들 너희도 줄게. 정책 특혜 대상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두 번째. 약해? 그럼 뭐 어떻게 해줄까? 원하는 게 뭐야? 더 해줄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더 준단 말이야, 이제. 난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것 같아, 앞으로. 그러면 그때 시장이 움직인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게 정상을 찾을 때 말이지. 이게 벌떡 일어날 때. 언제가 제일 싸다고? 지금. 지금이 제일 싼 거야. 그걸 꼭 알려주고 싶어, 난. 마지막 네 번째.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재평가야. 난 이렇게 생각해. 주거 사다리란 말은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살고 싶어? 아파트 살고 싶잖아. 아파트 살고 싶고, 아파트도 어디 뭐 저기 지방? 아니야. 외곽? 아니야. 서울 시내. 살고 싶단 말이지. 편해. 사실 내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지. 근데 단번에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도 첫 집 마련했던 게 빌라였고, 그게 반지하였어, 게다가. 물론 그게 아주 짧은 기간에 개발 이슈를 타면서 뜻하지도 않게. 나는 투자하고 선투자 후공부를 한 사람이야.
성향이 그런 문제가 있어. 나도 이제 문제는 있어. 이런 게 있었지. 내가 만약에 어줍잖은 재테크 책을 많이 봤다면 다 뭐라고 돼 있을까? 열심히 모아, 열심히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그럼 머리도 이제 흰머리 막 시끌시끌해져. 그러면은 저기 뭐 청약 한번 이제 가점사이즈 한번 해볼까? 이런 거 내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다행히 내가 그런 책을 멀리했지. 좀 더 빠른 길이 있을 거야. 좀 더 현실적인 길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청약은 현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뭐야? 결국은 비아파트. 나는 이제 빌라, 다세대, 도시형. 이쪽에는 되게 친숙한 사람이고 우리 고객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여건이 돼서 첫 투자를 아파트를 검토할 수 있다 하는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다면은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출발선 다 여기 서 있는데 또 나는 저 뒤에 서 있었지만 앞단에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반칙은 아니야. 그거는 뭐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출발선 똑같이 해달라는 건 잘못된 거야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건 감사할 일인데 내가 이 좋은 게 뭐였냐면은 후단, 가운데, 앞단까지 다 있어 보니 이 경험 자체가 소중하더라. 내가 시장을 읽거나 판단할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 한번 헤아려 봐야 되는데 안 가본 입장에서 헤아려만 본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파트에 비하면 이런 비아파트 부동산들이 강점이 하나 있어. 허그의 전세보증 126%라는 제도가 없던 내 과거를 얘기해주면 낡은 집이든 깨끗한 집이든 그 비아파트 이런 주택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샀던 모든 부동산 중에서 전세 금액이 내가 샀던 매매가를 뛰어넘지 않은 주택이 없어. 내가 샀던 모든 빌라나 이런 뭐 도시형 생활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이 전세가 결국 내가 샀던 매매가를 뛰어넘더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126%로 꾹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서민 주거 안정은 강제로 확보된 상태지.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된다? 못해, 못 막아. 공을 만약에 땅에 떨어뜨린데 요렇게 딱 났어. 그럼 얘가 통 튀어오르겠지. 이거랑 강제로 밑으로 세게 던졌어. 어떻게 될까? 더 튀어오르겠지. 나는 이게 서울시에서 벌어질 서민주택 시장의 최후 모습일 것 같아. 사회와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서민주거 전세 안정이 아니야, 지금 현재 상황은. 강제로 막 눌러가지고 봐라, 우리가 서민주택의 이 임대료 시장 안정시켜놨다라고 강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 임시방편이지. 근데 어떻게 된다? 자극이 없으면 적게 오를 것도 강제로 자극을 이렇게 태평성대로 줬으니 어떻게 될까? 이 분노가 표출된 순간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 우리 한번 취합해보자. 봐봐. 공급 얘기도 했고, 비아파트 얘기도 했고, 왜 비아파트가 지금 허그의 어떤 전세보증 제도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전세와 매매가 떨어진 상태인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또 때마침 세금 혜택을 받으면 살 수 있게끔까지 정책까지 판이 열린 상황 아니겠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집합을 한번 읽어봐봐. 그럼 뭐가 떠오르냐면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비아파트 똘똘하면 잘 골라내지. 그럼 걔는 평상시에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작할 때 안전마진이라고 내가 표현할게. 안전마진이 확보돼 있다. 이걸 언제까지 지나칠 거냐. 아파트 계속하면서 아파트만 못 짓는 게 아니고 서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빌라에 좀 살고 있어. 빌라가 좋아서가 아니라니까. 난 서울이란 도시가 필요해. 근데 나의 어떤 경제적 여건이 여기까지야.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알겠습니다만 잘못된 정책이 지배하고 있고 잘못된 정책은 결국 정상화될 때 그거를 활용한 어떤 투자 전략도 우리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잘못된 사회 프레임과 선입견 속에서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누구가 전세 사기와 역전 속에서 이런 방송을 찍어 올린다? 난 찍어 올릴게. 왜? 난 내가 당당하면 돼. 뭐가 문제인데? 어디 뭐 사기 쳤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기회가 보이면 얘기하는 게 맞고 포장지에 급급해서 판단하기 바쁜 그들 얘기는 나는 뭐 관심이 없어. 나는 이게 맞다고 봐. 궁금한 거. 공급은 부족하면서 신규주택이 희소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허구 정책에 눌려 있고 공급 부족하고 그리고 비아파트를 쳐다보는 시선은 그 어떤 때보다 안 좋지. 근데 정부는 110 대책을 열어서 그치. 그냥 살 사람 혜택 줄 테니까 그치. 근데 사실 그 수요 타겟이 잘못됐지. 왜? 무주택과 이주택자분들이 언제부터 정부 정책 나오면 집을 샀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야. 결국 나는 예를 들면 이거지. 맨날 삼겹살이나 생선 드시던 분이 한우를 만들었어. 한우 사세요 했는데 안 먹어. 한우 먹던 사람이 사 먹거든. 정책의 타겟이 바뀌게 될 것이다 결국. 그랬을 때 110이 진짜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때는 뭐다? 늦는다. 지금이 제일 싼 거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주제 대표님 주택이란 1주택자라면은 110 대책에 해당되는 비아파트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나 그게 맞다고 봐. 다만
입지부변이라는 얘기가 있지. 입지가 나빠지는 경우는 없어. 그 나라와 도시가 성장이 아닌 아예 그냥 어떤 내리막길을 타지 않는 한은 그 어떠한 도시나 공간도 위로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미 좋은 레벨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급지들이 있어. 물론 이 상하급지에 대한 개념은 아파트에서 말하는 상하급지 개념과 비아파트 시장의 상하급지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해. 그래도 이 상급지에 속해 있는 부동산 공급이 이 귀한 시기에 갖고 있다. 또는 신축을 내가 마련해서 120 대책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절호의 찬스. 다시 또 오기 어려워. 난 그렇게 보는 거야, 이제. 착시의 반대말은 직시야. 우리는 직시해야 돼. 모든 사람이 직시하면은 직시란 말도 없어. 왜? 착시 빠진 사람이 있어야지만 우린 기회를 딸 수 있잖아. 기회 찾을 수 있고. 즉시. 근데 보기만 하고 또 못 잡아. 용기도 필요하겠지. 용기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해를 해야 되지.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그건 판단력이지. 그 다음에 결정력이고. 그거야. 다른 스펙 필요 없어. 근데 사실 우리 비아파트 볼 때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에 비아파트가 좋을까?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곳에 비아파트가 좋을까? 당연하잖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은 뭐다? 상급지고 제일 비싼 곳은 뭐다? 규제지역이다. 쉬워. 어렵지가 않아. 그거예요, 그거. 오늘 이제 짧게 얘기하면서 나도 아무튼 옛날 생각이 좀 났지. 빌라 알아보러 다니고 그 빌라 사왔을 땐 정말 우리 집이 난리 났었어. 나가라 이랬단 말이지. 하지만 그 첫 빌라 고맙고 정말 나는 그 사다리대로 간 것뿐이야.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다리로 내가 잡고 타고 올라갈 수는 없어. 놓칠 때도 있었지만은 모든 걸 다 놓친 것도 문제다. 이 말도 난 하고 싶고 그렇게 한 칸 한 칸 위로 올라가다 보면 누군 그럴 수 있지. 넌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만 하니?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우리의 월급이 오르는 것, 우리의 소비가 느는 것, 우리가 사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게 다 정상인 거야. 다만 그 정도가 심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최근에 오른 많은 자산 종류 유형들에 비하면 한국 집값은 비싼 거 아니야. 사실 비싼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해. 오늘 방송이 좋은 교두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야.